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원의 철학자, 지은이는 케이트 콜린스. 영국을 대표하는 명문 학교인 런던 대학교에서 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강의실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갔다. 지금은 런던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3시간 떨어진 월트셔의 작은 마을에서 정원을 가꾸며 산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식물과 교감하는 것은 생명과 우주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세계적인 사상가들의 위대한 생각 또한 갑갑한 서재나 대형 강의실이 아니라 열린 공간인 텃밭과 정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다. 철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교수님 말씀이나 사상가들이 내린 결론을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필요할 경우 치열하게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건강한 수준이라면 불신과 회의주의는 정원에서 매우 유용하다. 어떤 정원사에게 매번 통하는 방법이 당신이 사는 곳의 기후나 조건에는 맞지 않을 수 있고 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그 내용은 당신과 당신이 기르는 식물과 정원, 그리고 당신이 사는 곳의 생태계에 꼭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다. 경험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결과를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능력을 더해준다. 그러나 오랜 경험이 있다고 해도 새로운 해충과 병, 기후 문제와 다양한 변화들로 정원은 언제든 파괴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안전하다. 아니면 지부지상, 즉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노자의 말을 수용하는 게 낫다. 우리가 유일하게 확실히 아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품고 있다. 자신만의 훌륭한 삶,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도 있었다. 세상의 잣대에 절대로 순응하지 않으려 반사회적으로 나아간 학파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키니코스 학파가 있다. 키니코스 학파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이나 풍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전혀 꾸미지 않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살아가는 등 인간 사회의 틀에 갇히지 않으려 했다. 키니코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이 학파가 얼마나 문제적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개와 같은 이라는 뜻의 그리스어로 개처럼 초라하게 먹고 자고 살아가려 한 키니코스 학파에 대한 비방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단어에서 현대에 흔히 냉소적인 사람을 뜻하는 시니컬하다는 말이 파생되었다. 이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은 디오게네스다. 그는 평생을 통 안에서 살았다고 전해진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의 명성을 듣고 그를 방문했는데 디오게네스는 통 밖으로 나와 왕을 맞이하기는커녕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 키니코스 학파에게 도덕이란 자연의 단순함으로 회귀하는 것이었다. 사회의 모든 인위적인 것이 행복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키니코스주의는 이후 스토아 학파로 발전해 갔다. 스토아 학파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고 쾌락에 대한 욕구나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니코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다.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행복을 달성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향락주의자인 에피쿠로스의 이러한 접근법은 오늘날 육체적이고 단기적인 쾌락을 추구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 평가가 정확하지는 않다. 오히려 에피쿠로스 학파는 욕구를 덜어내고 간소한 삶을 살면서 기초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과 만족을 더 쉽게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원에서 직접 키운 간소한 먹거리를 친구들과 나누는 것이 에피쿠로스 사상의 좋은 사례다. 행복한 삶을 이야기할 때 행복과 치유를 다룬 인류 최초의 책을 집필했다고 여겨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빼놓을 순 없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쾌락을 쫓는 즐거운 삶, 혹은 즐거움 없이 전체 사회의 선함을 위해 금욕하고 절제하는 삶, 어느 한쪽도 옳지 않으며 철학적이고 사색하는 삶이 인간이 선택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나 실천에 더 가깝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이란 꽤나 개인적이다. 당시 플라톤을 포함한 여러 철학자들은 선의 가치가 정치를 통해 공적인 선함을 추구하는 일에 있다고 여겼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이 원하는 단순한 선함으로 그 가치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두 극단 사이의 길을 선택하는 중용을 따르는 삶,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성이 있고 행복한 삶이다. 좋은 날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뭄이 한창이라면 비 예보에 열광할 것이다. 봄날에는 차갑고 눅눅한 땅을 건조할 만큼 따뜻하고 볕이 드는 날씨도 그에 못지않게 환영이다. 또 가을날에 한동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 마지막까지 수월하게 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서 좋다. 어떤 사람들은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끔찍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겨울이 추우면 해충과 질병이 사라지고 이듬해의 골치 아픈 문제가 덜 생긴다. 추운 겨울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굳세게 한다. 잡초, 작은 동물들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날씨와 식물,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해충으로 여기는 모든 생명에 대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박테리아, 곰팡이, 진딧물, 민달팽이, 쥐, 토끼, 오소리, 사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무언가를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려 한다면 이러한 행동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데 익숙하지만 그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기인한 아주 협소한 결론일 뿐이다. 세상사에 절대적이고 올바른 답은 없다. 삶은 훨씬 더 상대적이고 미묘하다. 고대 그리스에는 테세우스의 배라 불리는 오래된 수수께끼가 있다. 테세우스 왕은 위대한 모험이 끝난 후 배에 썩은 목재들과 다른 부품을 교체하고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 보관했다고 한다. 아테네인들은 배의 목재 판자가 썩으면 그 판자를 떼어버리고 새 판자를 박아 넣어 배를 보존했다. 계속 판자를 갈아 끼우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테세우스가 처음 타고 온 배의 조각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 도끼의 손잡이와 도끼날을 교체하여 최초로 사용했던 부품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그래도 여전히 할아버지의 도끼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몸도 세포가 끊임없이 죽고 다시 생성되며 순환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자신의 정체성과 타인의 정체성이 변함없다고 여긴다.
시간이 흘러도 하나의 존재를 같은 존재라 규정하는 문제, 두 존재를 서로 다르다고 혹은 같다고 규정하는 문제는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분분하다. 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헤라클레이토스는 사물이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보았다. 시간이 흐르면 동일성은 사라지며 그 어떤 것도 안정되거나 머물러 있지 않다고 생각했다. 반면 파르메니데스는 정반대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의 말은 이렇게 요약된다. 있음은 있다. 동호 반복으로 당연한 말인 듯 보이는 문장이지만 사실은 변화와 생성을 부정하는 문장이다. 그는 실제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물이 변화하는 것처럼 인식할 뿐이라고 믿었다. 17세기 합리주의자 스피노자의 말처럼 우리의 육신이 쉽게 변해도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정신이 있기 때문일까? 스피노자는 세상의 진리가 길가에 자라는 풀 한 포기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다양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며 신은 곧 자연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몸에는 30조개가 넘는 세포가 있다고 한다. 매일 1%의 세포가 만들어진다. 석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의 변화를 겪지만 정신은 동일하게 지속된다. 이 덕분에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나라는 정체성을 유지한다. 시간에는 사물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은 결국 정신이나 함께 맺은 관계, 기억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일지도 모르겠다. 정원에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작업은 단연 파종이다. 향긋한 냄새가 나는 부슬부슬한 퇴비에 손을 넣거나 따뜻한 땅을 조금 파내거나 심을 씨앗을 손으로 직접 만지기만 해도 생의 신비는 파도처럼 몰려온다. 내 손바닥에 올려둔 작은 씨앗 더미에서 씨앗을 한 번에 하나씩 덜어가면 더미가 더 이상 더미가 아닌 순간은 언제일까? 시시한 질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언어학과 논리학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생각하는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일찍이 버트런드 러셀이 강조하지 않았던가? 모든 자연어는 모호함으로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모호성을 다루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이다. 유권자 개인의 힘이 없다고 느껴 투표를 번거로운 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느끼게 되면 선거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돈으로 단 1초도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짧은 시간을 무심하게 흘려보낼 때가 있다. 누구나 5분만 더 쉬자라고 생각하다가 40분, 심지어 한두 시간을 흘려보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시간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력을 영영 잃어버리게 되고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생각했을 때 5분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5분을 대하는 태도는 삶의 많은 것들을 뒤바꾼다. 아주 미미하게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나의 표는 영향력이 없다라는 명제의 진실값은 진실도 거짓도 아니며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즉, 당신이 가진 표의 가치는 0이라는 무가치가 아니라 0과 1 사이에 있다. 작은 것들이 불러일으키는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 스스로를 바꿀 수만 있다면 세상도 바뀔 것이라고 했다.
씨앗 하나의 힘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다. 만물은 하나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변한다. 이 변화는 상반되는 두 힘이 주기적이고 역동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유난히 뜨거운 여름날 어느 순간 세차게 소나기가 쏟아지듯 상반되는 두 힘은 서로 보완하는 성질을 갖는다. 그 힘은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끊임없이 바뀌며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 만물은 영원한 변화의 상태 혹은 무언가가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궁극적인 물질을 불이라고 생각했다. 현대적으로 해석해보자면 그가 말한 불은 에너지다. 상호 보완적인 서로 필요로 하는 대립하는 한 쌍. 고대 중국 철학에서는 이를 음양이라 설명한다. 음양은 산의 그늘진 부분과 볕이 드는 부분을 의미한다. 우리는 해류를 따르지 않고 거슬러 헤엄치거나 특정한 순간에 계속 머무르려 하기에 고통스럽다. 이것이 동양의 철학과 종교 사상의 근간이다. 힌두교와 불교는 자연의 힘을 수용하고 순리대로 사는 대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도교의 핵심 이론도 순리로 요약할 수 있다. 도는 우주의 흐름으로 본질상 역동적인 만물의 근원이자 끝이다. 힌두교에서는 이러한 궁극의 실제를 브라만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궁극의 본성 혹은 만물의 본질을 타타타라고 한다. 간소한 삶을 사는 게 자연에 더 가깝고 도에 더 걸맞는다는 뜻이다. 도교 신자들은 심지어 도를 정의하는 일에도 조심스럽다. 도는 말로 표현될 수 없으므로 누군가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인식이란 매우 제한적이다. 인간은 경험한 현실을 추상화하여 개념이나 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글로 적은 후 타인이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해석의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이 사라진다. 노자는 무언가에 대해 말하는 순간 핵심을 놓친다고 했다. 그렇기에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그저 자연을 주시하고 관찰할 때 깨닫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정원사들은 도교 사상에 무척 동감할 것이다. 습기를 충분히 머금은 흙의 향기를 맡고 생명력을 가득 품은 씨앗을 정성껏 심고 흩날리는 줄기들을 힘있게 묶어주면서 느낀 자연과의 교감 혹은 자연 속에서 느끼는 조화를 말로 표현하기란 어렵다. 급진적인 경험론에 가까운 도가와 선불교에서는 직접 경험한 것 외에 어떤 것도 믿거나 생각하지 말라고 그저 느끼고 이해하라고 가르친다. 이 세상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나름의 균형을 맞추어 유지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현상을 관찰하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다.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변화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완성된 정원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생명이 있는 곳은 언제나 변화한다. 누구도 그 명백한 변화에 저항할 수 없다. 그 과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만이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특정 행동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때론 무언가가 선을 위한 것이고 악을 위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았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하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고통인지 이를 누가 정의하는지 묻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끝끝내 알 수 없다. 오직 시간 여행자와 전지전능한 존재만이 해답을 알 것이다. 사회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인간은 공동으로 지켜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그 대가로 함께 만든 규칙을 따르기로 약속한다.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할 거라는 믿음 위에 이를 통제할 권리를 중앙정부에 넘긴다. 이로써 사회는 개인들의 협력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권력을 쥔 국가가 사회를 보호하거나 평등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반란은 정당화된다. 인간이 평화롭고 독자적인 삶을 살던 본래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최상의 상태라고 보았던 루소는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매여 있다. 현실적으로 자연 상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성한 사회 계약인 만큼 모두가 자유를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현대에 와서 사회계약 개념은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생애를 모두 책임지는 거대 복지국가가 되어야 하느냐는 대립하는 두 가지 주장으로 발전했다. 당신은 삶에서 국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길 원하는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불공정해도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경우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면 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어떤 결정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모르는 무지의 베일을 쓴 것처럼 행동하고 부의 재분배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도록 촉구해야 할까? 랠프 월도 에머슨은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인간이 내면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성한 가치를 품고 있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은 초월주의 철학이라는 말로 설명되곤 하는데 여기에는 사회나 종교의 기대에 순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에머슨의 생각이 담겨 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연구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그의 이름을 딴 유명한 사고 실험에서 이론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상자 속 고양이의 비유를 통해 양자 상태의 모호성을 세상에 알렸다. 이 실험에는 원자와 고양이가 한 마리 등장한다. 원자가 입자라면 기계장치가 움직이지 않지만 원자가 파동이라면 기계장치가 움직여 독약이 든 병을 깨고 고양이는 숨을 거둔다. 슈레딩거의 이 실험은 관찰, 즉 측정하기 전까지 원자가 입자인지 파동인지 결정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이 공존하는 중첩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와 막스 보른의 해석을 부정하기 위해 슈레딩거가 고안한 것이었다. 파동과 입자는 서로 완전히 상반된 상태다. 그럼에도 보어와 보른은 입자가 두 상태로 공존한다고 보았다. 원자가 파동이라면 에너지는 연속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일정한 주기가 있는 진동의 형식으로 전달된다. 반면 원자가 입자라면 한 개, 두 개로 구분이 가능한 특정한 위치와 공간을 가진다. 그런데 두 사람의 주장대로 상자를 열어서 관측하기 전까지 원자가 입자인지 파동인지 결정되지 않은 중첩 상태라면 상자 속 고양이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고양이가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일 수는 없지 않은가? 분명 고양이는 살아있거나 죽은 상태이거나 둘 중 하나이지 두 가지가 섞인 상태는 없다.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고양이는 독약으로 죽었거나 혹은 죽지 않았을 수 있다.
원자가 입자가 되거나 파동이 될 가능성은 동일하며 우리는 이 상황이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고전 역학과 만유인력의 기본 바탕을 세운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17세기에 빛이 각기 다른 성질의 수많은 알갱이, 즉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1801년 토머스 영이 빛의 알갱이를 아주 좁고 긴 두 개의 직사각형 구멍으로 통과시킨 뒤 스크린에 부딪히게 하여 그 입자가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니 파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 도대체 어느 시점에 전자가 파동이 되는지 관측하려 하자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는 원래의 예측대로 입자처럼 두 줄로 나타났다. 즉, 관찰하거나 측정하면 입자가 하나의 특정한 경로로 갔거나 하나의 특정한 위치에 있기로 결정한 듯 움직인 것이다. 관측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인지 정의할 수 없다가 관측을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라는 결과가 나오자 과학계는 발칵 뒤집혔다. 과학의 논리로는 이 상태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양자와 같은 미시 세계는 기존의 물리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아주 작은 양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다. 양자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려고 관측하면 빛 입자의 영향으로 운동량이 달라져 버린다. 우리는 입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수록 그것의 운동량을 알 수 없게 되고 운동량을 정확히 알수록 입자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 그저 실제 위치가 특정 범위 안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이상한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 듯 보인다. 하지만 양자역학처럼 우리의 삶 또한 아주 작고 미묘한 행동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삶은 양자역학과 같이 복잡하고 모순적이다. 그러니 이 세계에서 우리는 더욱 몸을 움직여 매 순간 세계를 관찰해야 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존재나 상황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는 균열이 생긴다. 관찰이란 결국 상호작용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배우며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한다. 객관적인 물질 세계를 오감으로 인식하는 일은 세상의 모습을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의 삶이 불확정성으로 가득하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다.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는 우리가 미래를 완전히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다. 우리의 미래 또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상황도 끊임없이 변하여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니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하며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즐겁게 탐구해보자. 세상이 결정한 이미 증명된 답에 갇히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이 선사하는 다양한 가능성과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잘 성장하려면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걸까? 아니면 환경이 중요한 걸까? 본성이냐 양육이냐 하는 것은 19세기와 20세기를 뜨겁게 달군 논쟁거리였다. 우생학에서는 인간을 가축이나 식물과 유사한 방식으로 키워 바람직한 형질은 더 키우고 바람직하지 않은 특징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게다가 지난 150년간의 갈등과 반목이 보여준 것처럼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이 우생학 사상이 가진 가장 두드러진 윤리적 문제다. 플라톤은 유기체의 구조와 기능은 타고난다고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유기체가 길러지는 것, 즉
양육 방식이나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21세기가 시작된 이래 과학자들은 본성과 양육 둘 다 유기체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 유전 형질의 정보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보다는 유전자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발현되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유전학 등장 이후 눈부시게 성장한 분야가 후성 유전학이다. 후성 유전학을 통해 발견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몇몇 환경 요인과 변수가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거나 활성화하기도 하고 특정 유전자를 저지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진화론의 초기 이론과 상당히 다르다. 후성 유전학은 우리의 정원에서 매일 관찰할 수 있다. 씨앗 주변의 흙, 퇴비의 온도 변화, 습도, 낮의 길이와 같은 환경 요인은 발화와 성장을 저지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다. 그 덕분에 흙이 따뜻해지고 낮이 길어지는 봄에 씨앗이 발화하게 된다. 밀을 따뜻한 온실에서 계속 키우면 아예 꽃이 피지 않고 밀알도 얻을 수 없다. 세찬 바람을 견디는 과정을 거쳐야만 밀의 개화 억제 스위치가 완전히 꺼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상태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온도의 변화를 주고 개화와 수확 시기를 조절하기도 하는데 이를 춘화철이라고 한다. 생물학계에서 본성이냐 양육이냐의 논쟁은 본성이자 양육이다로 해결책을 찾았지만 사람의 마음이나 학습법을 연구하는 이론에서는 아직도 이 논쟁이 지속된다. 이를테면 사람의 성질과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갖춰져 있고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천부설은 모든 것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경험론과 대치된다. 경험론은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13세기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마음이 백지 상태에서 시작된다고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에 동의했다. 존 로크는 인간의 마음이 백지와 같다는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로크는 단순한 생각을 토대로 복잡한 생각이 그 위에 쌓인다고 주장했다. 우리 마음에 무언가를 남기는 건 우리 자신이며 우리는 인간을 뛰어넘는 더 높은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다고 보았다. 지크문트 프로이트도 경험론자에 가깝다. 인간의 정신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지만 어린 시절에 통제할 수 없는 양육 환경이 성격 특질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다. 묘목들은 살균된 퇴비에서 똑같이 성장을 시작하지만 처한 환경에 따라 성장의 결과가 다르다. 한쪽 묘목에는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주고 다른 쪽 묘목에는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보인다. 인간의 감각과 인식이 늘 믿을 만한 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을 바라볼 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경험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경험으로는 아주 제한된 정보만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감각이 완전히 틀려서 불완전한 정보가 아니라 아예 잘못된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면 어떨까?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과학자이자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우리를 속이는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어서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정보가 거짓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악마는 영화 매트릭스에서처럼 인간을 상대로 거대한 속임수를 부린다. 기계에게 점령당한 영화 속 세상에서 인공지능 컴퓨터는 인간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세상 모든 것이 가짜 환영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음식은 세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기계들이 인간의 뇌를 속여 음식을 먹는다는 착각을 일으킨 것뿐이었다. 이렇듯 인간의 감각을 수용하는 뇌를 속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현실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가 현실이라 생각하는 이곳이 악마가 만들어낸 가짜 현실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극단까지 끌고 간 것이 통 속의 뇌라는 사고 실험이다. 만약 우리 존재가 뇌를 작동시키는 액체에 담긴 뇌일 뿐이라면 어떨까? 마음껏 뛰놀고 먹고 마시며 살아있음을 만끽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고 컴퓨터가 유발한 전기 자극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어딘가에 담긴 뇌가 아니라는 걸, 모든 경험이 환영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거짓된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걸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는 증명할 수 없다. 데카르트는 액체에 담긴 뇌와 비슷하게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없으므로 지금 우리가 깨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데카르트는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심한 끝에 이렇게 말했다. 전지전능한 악마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해도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할 수는 없기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말이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만이 유일하게 거짓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데카르트의 주장은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온다고 주장한 경험주의자 존 로크와 반대된다. 로크는 모든 정보가 경험에서 나오며 그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누구도 의심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감각은 신뢰할 수 없고 사물이 실제로 어떤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지만 알 수 있다는 회의적인 생각은 종종 우리를 과도하게 무력한 상태로 밀어넣는다. 하지만 그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알기 위해 끈질기게 시도하는 행동일 수 있다. 감각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정보 수집 장치다. 하지만 무언가에 혹은 모든 것에 우리가 틀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자. 진화론과 적자 생존론이 발전한 후 많은 과학자는 모든 생명체가 끊임없는 경쟁 상태에 있으며 한 종의 구성원은 자손을 최대한 번성시키기 위해 힘과 세력을 키우려고 끊임없이 애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종의 구성원들 혹은 아예 다른 종과 경쟁하기보다 협력하는 게 더 이로울 때도 있다. 아니면 싸워서 쟁취하려는 자원의 혜택이 경쟁하다가 부상당할 때 치러야 할 대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면 아예 경쟁을 피하는 게 최선일 때도 있다. 모든 상호작용과 회피에는 일정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협력이나 경쟁으로 얻는 이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유기체가 가장 잘 적응하는 전략을 습득해 제일 크게 번성하게 된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를 게임 이론 속에서 연구했다.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가 결국 이타적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처럼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쳐서 혼자만의 이기심을 채우려 하는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모두에게 좋은 게 결국 나에게도 좋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자발적으로 이타성을 지향하는지를 밝혀낸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미국의 사회 이론가이자 정치과학자인 로버트 엑설 로드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임을 통해 이를 증명했다. 두 명의 범죄자가 경찰에게 잡혀서 각각 신문받고 있다. 범죄를 공모했음을 자백하면 고백한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지만
파트너는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 둘 다 범죄 공모 사실을 시인하면 둘 다 중간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둘 다 입을 다물면 둘 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러한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는 상황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다. 소통할 수 없어 상대가 무엇을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게 죄수의 딜레마의 핵심이다. 배신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협력이라는 이타적인 행동이 나오는 걸까? 엑설로드가 컴퓨터를 통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다양한 전략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이 게임의 우승 비법은 아주 단순한 전략인 tit-for-tat이었다. tit-for-tat은 1라운드에서 협력한 후 상대 선수가 앞선 라운드에서 한 결정을 모방하는, 즉 받은 대로 갚아주는 전략이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성과 전략은 배신하지 않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에 있었다. 평균적으로는 배신하지 않는 행동이 더 많이 득점하거나 동점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처음에 배신해선 안 된다는 거다. 의심스러워도 그냥 믿고 넘겨야 협력할 수 있다. 단순한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결론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아무도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도 기꺼이 협력을 주고받으려고 행동하면 협력은 시작된다. 우리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실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아간다. 이를테면 나는 태양이 뜨겁다고 믿으며 모든 사람의 감각이 그렇듯이 내 감각도 그렇게 말하므로 이 추론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태양이 뜨겁다는 걸 안다. 그런데 이런 추론 과정도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정당화된 참인 믿음은 지식인가? 라는 단 3쪽짜리 논문으로 전 세계의 철학계를 뒤집어 놓은 현대의 미국 철학자 에드먼드 게티어는 때론 진정한 믿음이 잘못된 종류의 정당화를 사용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말부터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치환하면 보다 이해하기 쉬워진다. 예컨대 해바라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씨앗 봉투를 보면 나는 해바라기 씨 한 봉지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봉지를 여니 해바라기 씨가 보인다. 이 추측과 과정,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런 암묵적인 추론 과정에서도 결함을 피할 수는 없다. 종자 회사에서 해바라기 씨로 잘못 인쇄한 봉투에 라일락 씨를 담아 보냈는데 배달 과정에서 라일락 씨가 빠져나와 봉지가 비어버렸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웃의 주말농장 주인이 남는 해바라기 씨를 내게 줄 방법을 찾다가 그 빈 봉지를 발견하여 그 안에 씨앗을 담아두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해바라기 씨 봉투에 해바라기 씨가 들어있다는 나의 추론은 참이다. 하지만 봉지를 들여다보기 전에 나는 해바라기 씨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안다고 할 수 없다. 봉지 안에 종자 회사에서 보낸 씨앗이 있다는 추론은 정당할지라도 사실은 부정확한 것이고 우연히 봉지 안에 해바라기 씨가 있어 나의 믿음이 진실이 된 것뿐이다. 이처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된 원인과 그 생각을 진실로 만들어주는 사실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모든 사실 또한 논리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혼돈으로 가득 차 있고 확실한 건 없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쌓다 보면 우리는 결국 좋은 정원사가 된다. 분명 잘 알고 있고 자신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 미지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놀라움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니 다 알고 있다는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만끽하는 방법이 아닐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때로 그 선택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도 그 선택의 결과가 이어진 현재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삶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본다면 내면의 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정신과 실제 세계는 모두 갈등을 겪으며 발전한다. 자신 안의 씨앗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음을 믿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당신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정원의 철학자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노자 도덕경에 천지불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는 곧 이 세상과 우주 만물 혹은 자연을 가리킵니다. 불인은 인자하지 않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자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인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 인간, 인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 상대가 착한 사람이 되고 내게 불이익을 주면 상대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이 단순한 흑백 논리와 이분법으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동식물들을 먹고 살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지만 동시에 지진이나 홍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순식간에 파괴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이익을 줄 때는 고맙게 생각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 같으면 인자하지 않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고 원망하죠. 하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으면 하늘이 도왔다, 천행이다 라고 고마워합니다. 즉, 인자함의 기준이 전적으로 나 자신의 유익함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유아적인 반응입니다. 주관적이고 협소한 시각입니다. 이 기준으로 자연과 천지를 바라보면 당연히 천지는 불이 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는 천지 만물을 바라볼 때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천지는 천지의 법칙과 기준으로 굴러갑니다. 자연이 움직이는 법칙도 아직 인류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천지자연, 우주 만물에 막연한 자비심이나 이익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특성을 인지하고 나의 삶에 뜻밖의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좋습니다. 영어에 shit happens라는 말이 있는데 삶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 붓다가 말한 윤회의 굴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나의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삶은 무슨 일이 생기든 언제나 흥미로운 축제가 됩니다. 추석 저녁 저는 이천 명상센터에 가서 두 분 명상 선생님과 저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식당이 경강선 신둔 도해촌역 근처라서 선생님께서 차로 거기까지 바래다 주셨는데 역에 가보니 1분 전에 열차 한 대가 떠났더군요. 경강선은 보통 25분에 한 대꼴로 다니기 때문에 다음 차를 25분간 기다렸습니다. 아마 예전에 저 같으면 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폰으로 열차 시각을 검색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거나 아니면 그래도 차를 놓쳤다면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명상을 배운 이후로는 마음의 흔들림과 짜증과 불편감, 스트레스가 현저히 사라졌습니다. 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도, 열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1분 전에 열차 한 대가 떠났음을 확인했을 때도, 의자에 앉아 25분을 기다릴 때도 마음에 조금의 흔들림이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 자체를 좋고 나쁨이나
편하고 불편함의 기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25분 후에 열차를 탔는데 한산에서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광주역에 도착했을 때 바깥에서 시위대의 함성 같은 소리가 웅성웅성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문이 열리자 갑자기 태국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처럼 보이는 20대 남녀 청춘들이 수백 명 우르르 차에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콘서트나 집회가 있었나 싶었는데 뉴스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더군요. 열차는 순식간에 출퇴근 러시아워처럼 사람들로 가득 찼고 앉아있는 제 다리와 무릎까지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짓눌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 역시 매우 흥미로워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웃으며 주위를 보니 그들 태국 청년들도 미소 띤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명상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주문, 모든 것을 흥미롭고 여유롭게 보라는 말씀을 연습한 지가 3년째인데 그 훈련이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상황 판단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마 명상을 배우기 전에 저 같으면 갑작스런 그 상황에 불편감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은 열차가 방금 떠났으면 열차가 방금 한 대 떠났구나 인식하고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한산했던 객차가 갑자기 수백 명의 외국인들로 가득 차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탔구나 인식하고 더 이상 좋으니 싫으니 편하니 불편하니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연습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신 성철스님의 올바른 인식을 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 한 명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산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산만 보면 우울해진다고 했습니다. 저의 어떤 지인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서 산만 보면 더덕과 산삼과 각종 임산물이 가득한 보물창고를 보는 것처럼 좋아합니다. 이것은 모두 산을 산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호불호와 선악과 시시비비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은 그냥 산이라는 진실 그대로를 보지 못합니다. 산이 때론 고생덩어리로 보이고 때론 보물창고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불행하지 않게 사는 방법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현실과 삶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하니 죽음을 볼 때 당연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불가능한 망상이니 삶에서 불행이나 불편함을 겪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입니다. 아무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해도 세균과 바이러스 등 생명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철저하게 불행을 피하려고 해도 삶의 불행이나 고통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식과 관점과 마음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2차적인 괴로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천지는 불이 나지만 정확히 말해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천지는 천지대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나 역시 나대로 내 인생을 살면 그뿐입니다. 그렇게 태연하게 사는데 철학도 명상도 자연도 큰 스승이 되는 듯합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철학을 배우고 명상을 하는 것은 좋은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이 괴로움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